여보, 핸드폰 좀 보여줘요. 뭐 숨기는 거 있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의심하는 거야? 비밀번호로 잠긴 남편의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작년 가을 남편은 갑자기 등산 모임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한다길래 저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죠. 그런데 등산을 시작한 뒤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늘었고 집에 오면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화면을 꺼버렸고 결국 핸드폰에 비밀번호까지 걸어버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냐고. 그때 남편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핸드폰 이야기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답답한 마음에 딸을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핸드폰은 아빠 프라이버시예요. 저희 부부도 서로 핸드폰 안 봐요. 하지만 친구 순자는 달랐습니다. 숨길 게 없으면 왜 안 보여줘? 남자들이 바람 필 때 제일 먼저 숨기는 게 핸드폰이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심부름 센터에 남편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더는 핸드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제가 남편을 미행시켰다는 사실이 들통났고 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위자료까지 주면서요. 그런데 이혼하고 2주 후 심부름 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 대해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냥 남편을 믿고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 김영순입니다. 작년 가을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돌아온 날이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엔 터덜터덜 들어오는데 그날은 뭔가 가벼웠죠. 여보, 나 이제부터 등산 좀 다닐게.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만 누르던 사람이 친구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다닌대요. 건강에도 좋고 공기도 좋고 자기도 끼워달라고 했다면서 신이 나서 떠들었죠. 뭐 운동하겠다는데 나쁠 건 없었어요.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첫 등산을 다녀온 날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쿵 하고 열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아이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벽을 짚으며 겨우 들어오는데 신발도 제대로 못 벗더라고요. 산에 갔다가 왜 이렇게 술을 먹었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없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보니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는데 얼굴은 술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부축해서 침대에 눕혔어요. 그 상태로 골아떨어진 남편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등산 갔다가 술을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었죠. 밤중에 남편이 일어나 물을 찾았어요. 물을 떠다 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느 산에 다녀왔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 왜 물어? 물컵을 받아 벌컥벌컥 마시며 짜증을 냈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정말 산에 다녀온 게 맞냐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대산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남자들 대여섯 명이 땀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봤냐는 듯이 핸드폰을 도로 집어넣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등산은 잦아졌습니다. 토요일 하나였던 게 수요일까지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2번씩 산에 가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죠. 등산을 시작하고부터 남편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엔 TV 보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말수가 뚝 떨어졌어요. 뭘 물어도 한두 마디로 끝내고 괜히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반찬이 맛이 없다. TV 소리가 크다. 전엔 그런 말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툭 하면 불평이었어요. 40년을 산 남편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도 몸이 뻐근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여보, 나도 등산 모임에 같이 가면 안 될까?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안 돼. 다들 혼자 오는데 우리만 부부가 같이 가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 단호하게 거절하더라고요. 표정도 확 굳어졌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서운했어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날도 남편은 등산을 갔습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10시가 다 되도록 안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시 20분쯤 되니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남편이 벽을 짚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취했더라고요. 부축해서 겨우 집에 들여놨어요. 옷이 막걸리 냄새로 찌들어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벗기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화장실 간다면서 비틀거리며 걸어갔죠.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 밤에 누구지? 하며 확인하려고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건들지 마. 화장실에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술이 확 깬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씻다 말고 젖은 손으로 뛰어나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확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화장실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달리 조곤조곤한 말투였죠.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한참 후에 나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등산 모임 총무야. 다들 잘 들어갔나 확인 전화했어. 그렇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확인 전화. 그런 걸 하나.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일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를 줄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에서 전화 벨 소리가 울렸어요. 지난번에 전화 받으려다 혼났던 게 떠올라서 모른 척 했습니다. 핸드폰이 한참 울리다가 끊겼어요. 그런데 곧이어 카톡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처음엔 한두 번이려니 했는데 계속 왔어요. 5분 동안 10번은 넘게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보려고 했는데 잠금 화면이 떴습니다. 이상했죠. 남편은 항상 비밀번호 설정하는 걸 귀찮아했거든요. 계속 울리는 카톡 소리에 결국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전화랑 카톡이 계속 오는데 무슨 일 아니에요? 남편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보더니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자는 사람을 왜 깨우냐며 남의 핸드폰은 왜 만지냐며 화를 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서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통화하더니 들어왔어요. 누가 그렇게 급하게 연락했냐고 물으니 등산 모임 총무라고 했어요. 다음 주 일정이 바뀌어서 연락했다고. 아, 그래요? 하고 넘어가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핸드폰에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전에는 번호도 자꾸 까먹는다고 안 했잖아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핸드폰 해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고. 잃어버리면 개인정보 다 털린다고 하잖냐며. 그래서 설정해놨다고 했어요. 그 후로 남편의 핸드폰 집착은 더 심해졌어요. 등산을 다녀온 날이면 저녁 내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어서 슬쩍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껐어요.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갔습니다. 예전엔 거실에 던져놓고 가던 사람이 참다 못해 물었어요. 등산 다녀와서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네요. 뭘 그렇게 봐요? 남편이 시선을 핸드폰에서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정리한다고. 친구들이 단체 사진을 보내줬다고. 그럼 같이 보자고 했더니 갑자기 화면을 꺼버렸어요. 아니, 사진 본다면서 왜 끄는 거예요? 나도 좀 보게요. 어떤 사람들이랑 다니는지 궁금하다고 했더니 별거 없다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아저씨들 찍은 사진인데 뭘 보겠냐고. 수상해서 다시 물었어요. 혹시 뭐 숨기는 거 있냐고. 핸드폰을 왜 그렇게 꽁꽁 숨기냐고.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언성을 높였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아니, 40년을 살았는데 나를 못 믿어? 내가 뭘 어쨌다고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큰 소리에 기가 죽어서 더는 말을 못했어요.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남편이 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깊이 잠든 것 같았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도둑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켜니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숫자 6자리를 누르라고 깜빡거렸죠. 일단 남편 생년월일을 눌렀어요. 틀렸습니다. 다음은 제 생년월일. 이것도 아니었어요. 혹시나 해서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지만 역시 틀렸습니다. 아들 생일, 딸 생일도 차례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였어요. 5번째 틀리자 30초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혹시 남편이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그 후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집 현관 비밀번호, 은행 비밀번호, 차 번호. 떠오르는 숫자란 숫자는 다 눌러봤지만 맞는 게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내가 모르는 특별한 숫자가 있나? 며칠 동안 머릿속이 온통 비밀번호 생각뿐이었어요.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문득문득 숫자 조합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등산을 갔고 돌아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어요. 핸드폰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했죠. 의심의 싹은 점점 자라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서로 핸드폰 하나 못 보여주는 사이가 되다니. 씁쓸했어요.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의 냉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다시 용기를 냈어요. 여보, 핸드폰 좀 보여줘요.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지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남편이 리모컨을 탁 내려놓으며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 왜 자꾸 이러는 거야? 한 번만 더 핸드폰 소리하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컸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등산 모임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맨날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본다고. 누군가와 계속 연락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은 꽁꽁 잠가놓고 보여달라고 하면 화를 낸다고 했죠.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핸드폰은 아빠 프라이버시예요. 그건 존중해줘야죠. 저도 남편이랑 서로 핸드폰은 안 봐요. 그 말에 속이 상했습니다. 부부끼리 그런 게 어디 있냐고.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비밀이 뭐가 있겠냐고 했어요. 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아버지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그 나이에 바람을 피겠냐고. 아니면 도박이라도 하겠냐며 아버지 성격도 모르냐고 했어요. 딸은 저를 이해해 줄지 알았는데 이런 반응에 서글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뭘 숨기는 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아니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음 등산 모임 때 몰래 따라가 보기로. 토요일 아침 7시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등산화끈을 묶고 모자를 쓰고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저도 5분쯤 뒤에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죠. 남편이 상가 앞을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가 앞에서 멈춰 섰거든요.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5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그랜저가 와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차 쪽으로 다가가더니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운전석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60대 남자인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따라가고 싶었지만 택시가 보이지 않았어요. 주말 아침이라 차도 별로 없었죠. 결국 검은색 그랜저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때 만나자고 했더니 흔쾌히 좋다고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핸드폰을 잠그고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등산 모임에서 매번 술을 먹고 온다는 것, 오늘 아침에 따라가 봤더니 누군가 차를 타고 갔다는 것까지. 순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그거 완전 의심스러운데 숨길 게 없으면 왜 안 보여줘?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얘기를 들려줬어요. 친구가 남편 바람 피는 걸 잡았는데 처음엔 핸드폰부터 숨기기 시작했다고. 그게 시작이라고 했죠. 어떻게 됐어? 차 타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안 잡혀서 따라가지 못했다고. 그래서 더 답답하다고. 순자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 궁금하면 요즘 사설 탐정이라는 게 있잖아. 돈 주고 남편 뒤 캐달라고 하면 다 알아봐 준대.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순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옛날 심부름 센터 같은 거라고. 불륜 조사도 하고 뒷조사도 하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 친구도 그렇게 해서 남편 바람 피는 걸 잡았다며 연신 추천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아. 아직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탐정까지 써서 조사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건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순자는 아쉬워하면서도 제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말하라고 번호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순자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숨길 게 없으면 왜 안 보여주는 걸까? 정말 구린 게 있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론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무렵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인사도 짧게 하고는 바로 씻어 들어갔습니다. 씻고 나온 남편은 또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까이 가면 화면을 끄고, 제가 부엌으로 가면 다시 켜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내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가보니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벽을 짚으며 겨우 들어오는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요? 술자리가 좀 길어져서? 친구들이 안 보내줘서?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또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앉으면 재빨리 화면을 끄고, 제가 부엌으로 가면 다시 켜고,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또 싸울까 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남편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확실히 알아야겠다.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알려준 사설 탐정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민간조사 전문이라고 써있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등산을 간다고 매주 나가는데 정말 등산을 가는지 가서 뭘 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어요. 사설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런 의뢰는 흔하다면서 자기들이 전문이라고 했어요.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해 준다고 했죠. 비용을 물어보니 하루에 100만 원, 보통 2번 정도는 해야 정확한 패턴을 알 수 있으니까 총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은 터라 알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7시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평소처럼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쓰는 모습을 보며 사설 탐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10분쯤 후에 첫 번째 사진이 왔어요. 남편이 검은색 그랜저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석엔 60대 남자가 보였고요.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차가 맞았어요. 30분 후에 또 사진이 왔습니다. 어느 주차장에서 전세버스로 갈아타는 모습이었어요. 나이 든 남자들 5-6명이 함께 있었죠. 다들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1시간 30분 후엔 태백산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 도착했어요. 정말로 산에 간 게 맞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엔 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이 왔고 오후 3시쯤엔 하산에서 막걸리를 마시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산 아래 식당에서 일행들과 둘러앉아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녁 7시 집 앞에 도착했다는 마지막 보고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 등산 모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었어요. 사설 탐정이 전화로 보고했어요. 아닐 거라고,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탈했습니다. 다음에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 또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침에 차를 타고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산에 올랐다가 막걸리 마시고 집에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사설 탐정이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남편분은 그냥 열심히 등산 다니시는 것 같다고.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 왜 핸드폰을 그렇게 숨기는 거지? 혹시 잠긴 핸드폰을 열 수 있나요? 남편이 핸드폰을 꽁꽁 잠가놓고 절대 안 보여주거든요. 사설 탐정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건 불법이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말에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200만 원을 써서 알아낸 게 뭐였나. 남편은 정말로 등산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핸드폰은 숨기는 걸까? 궁금증은 더 커졌지만 한편으론 안심도 됐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밖에서 딴짓을 하는 건 아니구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비밀 하나쯤은 있을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주일에 2번씩 등산을 다니고 여전히 예민한 상태였죠. 저는 사설 탐정 일 이후로 그냥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어차피 밖에서 나쁜 짓 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날 오후 딸이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어요. 손주 민준이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학사모를 쓴 민준이가 너무 귀여웠어요. 졸업장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남편도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요. 민준이 졸업식 사진 왔어요. 남편이 소파로 와서 옆에 앉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도 흐뭇한 표정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완전 의젓해졌다며 감탄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깜짝 놀라 핸드폰을 껐어요. 사진첩에 있던 사설 탐정이 보낸 남편 사진이 화면에 떴거든요. 남편이 산에서 막걸리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방금 그거 뭐였어? 내 사진 아니야? 저는 당황해서 아니라고 발뺌했어요. 뭔 소리냐며 시치미를 뚝 뗐죠. 남편이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왜 봐야 하냐고, 내 핸드폰인데 왜 달라고 하냐고 버텼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당신도 핸드폰 안 보여주면서 내가 왜 핸드폰을 보여줘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제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더니 핸드폰을 제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을 달라고 했죠.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힘으로는 당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제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설 탐정이 보낸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차 타는 사진, 산 오르는 사진, 막걸리 마시는 사진. 남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죠. 이게 다 뭐야, 당신? 내 뒷조사하고 다녔어? 당신이 맨날 핸드폰도 숨기고 수상하게 구니까 그런 거라고. 뭘 그렇게 숨기길래 궁금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고 다닐까 봐서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를 그것도 못 믿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남편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뭘 숨긴 건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통화 내역을 먼저 봤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들, 딸, 등산 모임 사람들. 평범한 번호들 뿐이었죠.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별다른 게 없었어요. 병원 예약 확인 문자, 통신사 요금 안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톡을 열었습니다. 여러 대화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산사나이들이라는 단톡방이 눈에 띄었어요. 등산 모임 단톡방인 것 같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위로 올려가며 읽어봤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 주고받는 음담패설이 가득했어요. 어젯밤 TV에 나온 여자 연예인 얘기며 젊은 여자들 몸매 평가하는 얘기며 야한 사진도 올라와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부인들을 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집 마누라는 잔소리만 하고 밥도 제대로 못해 같은 불평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남편이 쓴 글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저를 욕하는 내용은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와이프는 그래도 잘해줍니다. 밥도 맛있게 해요 같은 글들이었죠. 다 확인하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고작 이런 거였어. 남편이 숨긴 건 그저 나이 든 남자들의 치졸한 수다방이었던 거예요. 부끄러워서 안 보여준 건가.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괜히 의심하고 사설 탐정까지 써서 뒷조사를 했더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하지만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저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혼자 먹고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했어요. 등산 모임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남남처럼 지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서로 시간을 피해 다녔죠. 더는 못 견디고 딸을 찾아갔습니다. 찻집에서 만난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아빠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그걸 아빠가 알게 됐다고, 지금 일주일째 말도 안 한다고. 딸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답답해도 그건 너무 심했어요. 사설 탐정이라니. 아빠 입장에서는 엄청 충격이었겠네요. 저도 알아요. 후회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아빠가 용서를 안 해준다고 했어요. 제가 한번 가서 아빠 좀 달래볼게요. 엄마도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하셔야 해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딸을 보자 잠시 표정이 풀어졌지만 제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다시 굳어졌습니다. 딸이 먼저 아빠 옆에 앉았어요. 저는 떨어진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심부름 센터 사람을 써서 나를 미행했어.
이러다가 나중에 심부름센터 사람 써서 나 죽여달라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화가 나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자기를 그렇게 못 믿었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의 화난 모습에 놀란 눈치였어요. 결국 딸도 남편 설득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어요. 남편은 철저하게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각자 밥을 먹었고, 저녁에도 시간을 피해서 식사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부엌에 있으면 거실로 나왔죠. 한 집에 사는 남남. 아니, 남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적어도 남이라면 인사라도 하잖아요. 이런 생활이 한 달,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남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TV를 보던 남편이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분출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달 만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 못 믿어. 단 9글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못 믿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설마 이혼하자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하라고. 자기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신뢰를 깨뜨렸으니까요. 또다시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살이 쑥 빠져서 옷이 헐렁거렸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나갈 기운이 없었어요.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밖에 나가도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더는 견딜 수 없어서 남편 앞에 섰어요. 정말 이혼하길 바라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TV 화면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결정하라고. 그 무심한 태도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냥 이혼해요. 그때서야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서운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곧 다시 무표정해졌어요. 그게 최선이라면 그렇게 하자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이 다음날 급하게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혼이라니. 딸은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이런 일로 이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둘 다 너무한다고 호소했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자기는 엄마 결정을 따르는 거라고요. 저도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는 못하겠다고, 이미 마음이 돌아설 수 없을 만큼 멀어졌다고 했어요. 딸은 한숨만 푹푹 쉬며 돌아갔습니다. 부모가 황혼이혼을 한다니 충격이었겠죠. 일주일 후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을 미행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자료 1,000만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제가 의심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도 법원 결정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에서 위자료를 뺀 2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오래된 19평 아파트를 샀어요. 작고 낡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 첫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온 카톡이었어요. 어머니, 지난번 사건 사진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요. 이 여자분이 남편분 옆에서 함께 찍힌 사진이 많아서 혹시나 해서 연락드립니다. 첨부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남편이 등산 모임에서 50대로 보이는 여자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막걸리 잔을 들고 건배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봤어요. 여자는 파마머리에 화장도 곱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었고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자세였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사설 탐정을 고용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남자들만 찍힌 사진만 받았는데 탐정이 보낸 다른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산 정상 단체 사진에도 그 여자가 남편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버스 안에서도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사설 탐정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그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 눈이 맞는지, 그 여자가 계속 남편 옆에 있었는지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설 탐정이 아는 표정으로 맞아줬어요. 어머니, 이 사진들 보세요. 같은 여자가 맞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여러 장의 사진을 띄워줬어요. 확대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버스 안에서, 식당에서. 모든 사진에서 그 여자는 남편 옆에 딱 붙어 있었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역시 뭔가가 있었구나. 내 의심이 맞았어. 지금이라도 전 남편을 뒷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아봐 달라고. 이미 이혼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번엔 배우자였으니까 괜찮았는데 이제는 법적으로 남이라고. 이거 하다가 걸리면 스토킹이고 범죄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상관없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해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한숨을 푹 쉬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거는 불법이라 리스크가 커서. 일주일간 행적 조사랑 그 여자 신상까지 해서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숫자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 2억 4천만 원인데 그중 2억은 아파트 사는 데 썼으니.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확실한 증거만 가져오라고 당부했죠. 전 남편이 불륜한 게 밝혀지면 위자료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더 많이 받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일주일 후 약속한 시간에 사설 탐정 사무실에 갔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열어 보고서를 읽어줬어요. 전 남편은 다시 등산 모임을 다니고 있고 그 여자는 이미정, 55살. 3년 전에 이혼한 돌싱이고 등산 모임 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줬어요. 최근에는 등산 모임 외에도 둘이서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찍혔더라고요. 다정하게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 의심이 맞았던 거예요. 둘이 모텔이나 집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증거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 확실하게 불륜을 입증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더 위험한 작업이에요. 착수금 2천만 원, 증거 사진 찍어오면 1,000만 원 추가입니다. 순간 막막했어요. 제 수중엔 1,000만 원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막 산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 나이에 빚을 지다니. 하지만 분노가 모든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언제 연락이 올까? 어떤 사진이 올까? 전화기만 쳐다보며 보냈죠.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보낸 사진을 확인해 봤어요. 전 남편과 이미정이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와 승리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이거면 됐다. 이제 복수할 차례야. 다음 날 오후 전 남편이 사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곤문이 열렸어요. 저를 보자 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하러 왔어?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얼굴에 던졌습니다. 떳떳한 척 날 몰아세우더니 바람 피우고 있었잖아. 내가 소송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야. 전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봤어요. 그리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날 미행하고 다녀? 이러니까 내가 이혼했지. 이혼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야? 이것도 병이야, 병.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일단 돌아서서 나왔어요. 변호사를 만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평소 아는 변호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결혼 중에도 그 여자를 만났고 저한테 잘못을 떠넘겼고 위자료까지 받아갔다고. 그런데 변호사의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큰일 나요. 이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라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도 안 돼요. 그리고 이혼 후에 만난 거라면 불륜도 아니고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변호사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사생활 침해에 명예훼손까지. 전 남편이 신고 안 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고 대출금 3천만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이자만 해도 수십만 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왜 그랬을까? 집착과 의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돈도 잃고 이제 집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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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